지금 적어도 21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계속 늘었거든요. 보통 3년 뒤에 입주를 한다고 봤을 때는 24년까지는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증가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4년까지는 서울의 전셋값이 상승 탄력을 받기는 좀 쉽지 않다. 현재 전세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많은 분들이 아니 2022년 뭐 8월, 9월 전세 대란 온다라고 했었는데 전세 대란은커녕 지금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먼저 그 원인이 좀 무엇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이유는 사실은 이제 금리 급등으로 전세 대출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전세 수요자가 월세로 수요가 전환되면서 이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세값이 많이 빠진다. 이런 것이 가장 표면적인 이유인데,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고, 결국 임대차 3법의 되돌림 현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차 3법 시행할 때 전세값이 이제 크게 폭등을 했는데, 그때 돌이켜보면 2020년에는 집값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전세값이 오히려 급등을 했다. 그 말인즉슨 결국 임대차 3법 때문인데, 가령 이제 전세 수요가 전세집이 10가구가 있고 10채가 있고 전세 수요가 12세대가 있으면 이제 전세 경쟁률은 1.2대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 전세가는 1.2대 1이 전세 경쟁률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령 이제 10가구 중에 전세집 10가구 중 8가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시중에 풀리는 이제 전세집은 이제 10가구에서 8가구를 뺀 2가구가 남게 되고, 전세 수요는 이제 12가구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8가구가 빠진 4가구가 되거든요. 그렇죠. 두 채가 남고 4가구가 남기 때문에 전세 경쟁률은 2대 1로 바뀌고, 그러면서 전세값이 급등하는 게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값 급등, 입주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에 전세값이 급등한 이유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펀더멘탈보다 오버슈팅 돼버린 거죠. 펀더멘탈보다 오버슈팅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화의 가치는 결국은 펀더멘탈로 회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세가가 펀더멘탈 대비 오버슈팅된, 정책의 부작용으로 오버슈팅 됐다면 결국은 되돌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22년 하반기라고 봤고요. 왜냐하면 22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20년 하반기부터 쓴 분들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소진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계약을 새로 해야 되지만 이제 매물도 같이 풀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전세 경쟁률이 1.2대 2대 1에서 다시 1.2대 1로 회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22년 하반기부터라고 봤는데, 사실 가장 그 단적인 예가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입주 물량이 21년에 약 47,000호였거든요. 네. 22년에는 35,000호로 약 한 4분의 1이 한 24% 정도 줄었습니다. 23, 4% 줄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전세 월세 매물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매물까지 같이 늘어나고 있다. 총체적인 임대차 매물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임대차 3법이 되돌림 현상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로 간 것도 물론 영향이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임대 3법 자체가 어떤 그 시장 수요를 일시적으로 2년 정도 더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물이 늘어나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통 매물을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이 되면서 유통 매물을 확 줄여버려서 전세값이 급등했지만 22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그 유통 매물이 다시 풀리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버슈팅 전세값이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2020년, 21년에 그 전세로 어떤 신규 공급될 수 있는 매물이 재고 매물로 그게 어떤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고 네. 묶였다가 그게 지금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네네. 그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겹쳐버렸다. 네, 그게 좀 더 하락폭을 키우는 역할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금리도 올라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이제 극복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하락 압력이 안 그래도 큰데, 강남의 입주 물량이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약 15,000여 세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전세값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매매가 역시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막 14억, 15억 하던 전세 가격이 고점 대비 뭐 8억에서 10억 가까이 떨어진 곳도 사실 존재하긴 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매매 가격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20년 하반기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그 이유는 실수요가 따라붙기 힘든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1년에 그 이유는 21년에 갭 투자 비율이 확 올라가서 25%에서 갭 투자 비율이 40%까지 올라선 셈인데 즉 그 말인즉슨 매매값이 전세값에 기대는 정도가 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세값이 하락한다는 건 매매값에도 역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세가율이 높은 상태였다면 전세가율이 뭐 60% 70%대였다면 거기서 전세가율이 추가로 빠져도 매매값이 버틸 수 있는데 전세값이 지금 50%를 뚫고 내려가려고 하고 52%를 뚫고 내려갔거든요.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를 지탱하는 힘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값의 추가적인 하락은 매매값에는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분들은 하나같이 전세가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삼토시님도 마찬가지로 전세가율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남 지역은 뭐 60에서 65% 정도가 돼야 좀 뭔가 상승의 힘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강남 지역 아파트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도 안 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아파트나 평수, 또 신축 입주하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 이하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갭이 60에서 65%까지 좀 단기간에 좀 좁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단기간에 좁혀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뒤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서울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전세값은 서울의 전세값이 서울의 입주 물량보다 수도권 아파트 전체 입주 물량과 더 연관관계가 깊다고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과 영향이 깊은 이유는 서울이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값이 너무 오르면 이제 수도권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서울의 전세값 추이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적어도 21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계속 늘었거든요. 보통 3년 뒤에 입주를 한다고 봤을 때는 24년까지는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증가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4년까지는 서울의 전세값이 상승 탄력을 받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도 다시 60%까지 좁혀지는 시기는 아직 가까운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어떤 우리 과거의 상승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 60% 정도가 돼서 뭔가 반전을 좀 추세적으로 일으키기에는 전세 물량 자체가 어떤 신규 공급 아파트가 수도권까지 포함할 경우는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물론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더 많이 빠지면 이제 60%까지 빠르게 다가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전세가율이 60%가 되려면 매매가가 전세가의 하락보다 정말 더 큰 폭락, 네. 우리 말하는 반토막 그런 게 나야 가능한데 그런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신다. 예. 의견 주셨습니다. 삼토시님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구절이 전세자금 대출의 영향으로 과거와는 달리 하락장의 전세가율의 상한선이 10% 정도 그리고 상승장 전세가율의 하한선 역시 10% 정도 좀 상승 변경될 수 있다라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서울 전세가율의 기준점 어떻게 좀 과거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부동산을 꽤나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느끼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과거보다 기준 가격이 어쨌든 엄청 높아졌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유동성, 특히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영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2009년에 전세 자금 대출이 새로 생기면서 네. 그것이 이제 점차 많이 시장에 이제 파급 효과가 커졌는데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은 2012년에 22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1년에는 이제 180조 원으로 이제 9년간 어떻게 보면 9년간 158조 원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거나 다름없다. 근데 그 돈이 이제 전세 시장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전세가를 밀어 올렸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상황. 따라서 과거보다는 버블이나 그 기준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것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 효과를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던 시절에 서울의 전세가의 고점이 2001년 10월에 64.6%였습니다. 65%였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던 시절의 고점은 2016년 10월에 75.1%거든요. 약 10% 정도. 네.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전세가의 고점 사이는 약 10% 정도의 괴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점은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던 시절의 전세가의 저점은 2009년 1월에 38%였거든요. 그럼 똑같이 좀 간단하게 똑같이 이제 고점이 10% 올랐으니까 저점도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시절에 제 저점은 똑같이 10% 오르면 저점이 한 48% 정도가 아닌가. 다만 이때쯤 되면 2009년 1월에 전세가를 38% 찍으니까 이제 아무리 유동성이 뭐 금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굉장히 내려가고 5.2%에서 2%까지 내려가고 위례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시장이 반등했지만 결국은 전세가 자체는 너무 낮았기 때문에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의 괴리를 못 견디고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48%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니까 48% 내외까지 가면은 다시 한번 과거 2009년처럼 매매값이 이제 전세값의 괴리를 못 견디고 좀 더 하락을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전세가율은 지금 52%까지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과거의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중에서도 네. 좀 전통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아니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에 최저 전세가율이 38%까지 갔는데 지금 52% 정도니까 네. 한 14% 정도의 매매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해석도 있는데 우리 삼토시님은 전세자금 대출의 영향으로 사실은 전세가율의 하한선이 48% 정도로 봐야 된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집값이 버티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네,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던 시절과 있었던 시절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니 전세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집값의 반 이하인데 비싼 매매가를 사느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면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어쨌든 유주택자가 됐든 무주택자가 됐든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해서 이제 의사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에서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는 더 그런 유인 효과는 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와는 달리 전세가율이 48% 앞으로 한 4% 정도만 더 떨어지면 이제 그 어떤 매매가가 좀 크게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다시 뭐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그 완화를 무색해할 만큼 하락 압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하락을 멈출지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강남발 전세가 하락이 서울 집값의 추가 하락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니 강남 하면 이제 굉장히 부유한 동네이고 또 사업 소득으로 몇 억씩 전세가를 척척 내줘서 매매가 하락이 없을 것 같은 이제 이미지가 저에겐 있는데요. 강남은 불패다. 집값 조금만 떨어지고 금방 오른다라는 또 이제 시중에 어떤 속설도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과거 하락장의 강남 어떤가요? 사실 강남 뭐 상급지 소위 말하는 상급지인 이유는 사실은 하락장에서 잘 버텨서 상급지가 아니고 상승장 때 워낙 더 치고 올라가서 상급지였지만 하락장에서는 상급지가 조금 더 빠진 하급지보다 중급지 하급지보다 조금 더 빠진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한강 이남이 한강 이북보다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한강 이남이 한강 이북보다 입지가 좀 더 낮다고 봤을 때 과거 이제 수도권이 하락장이 91년부터 95년 2010년부터 13년인데 그때 보면은 이제 한강 이남이 이북보다 조금씩 더 떨어졌습니다. 하락장 때는. 다만 상승장 때는 더 치고 올라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상급지가 좀 초과 하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이 불패다라고 해도 실제 하락장에서는 강남도 맥을 못 추거나 초과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과거 하락장에서 상급지가 초과 하락한 이유는 그 직전 상승장에서 상급지가 워낙 초과 상승했기 때문이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네. 더 많이 떨어지는 거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누적되면 좀 더 오른 거지만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상승장 때는
2019년 12월 이후 15억 이상 주택 대출 금지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는 상급지 상승률이 중급지 하급지 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지 이번 직전 상승장에서 상급지 초과 상승을 억제를 해주는 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하락장에서 상급지가 이제 과거 하락장처럼 초과 하락하기는 좀 어렵게, 오히려 그 대출 금지 때문에 상급지가 초과 하락하는 경우는 오히려 좀 가능성은 줄어든 게 이번 하락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강남이 불패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남은 안 떨어져. 이건 애초에 틀렸던 건데 네네. 과거에 실제 강남 불패는 상승장 때 많이 오르니까 강남 불패였다. 네. 근데 과거를 데이터를 봤을 때 하락장 때는 오히려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삼토시님의 의견은 이번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2019년 12월에 15억 이상 이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되면서 네. 강남의 상승률이 어떤 중급지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적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진 게 과거의 데이터인데 이번에 적게 올랐으니까 오히려 어떤 중상급지, 중급지에 비해서 적게 떨어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시는. 2014년부터 21년까지 상승률을 보니까 네. 뭐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과거 상승장과 달리 비슷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네. 하락률이 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강남이 더 적게 빠진다라고 보신다기보다 그냥 비슷하게 강북, 강남 네네. 가리지 않고 떨어질 것 같다. 예. 요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해주신 전세 이제 임대3법 관련해서 얘기를 잘 풀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임대3법의 어떤 그런 부작용이 끝나고 또 반작용으로 지금 물량이 막 쏟아지니까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번 전세 계약 시즌이나 뭐 2년 뒤라든가 뭐 그 다음번 전세 계약 시즌에서 전세가가 갑자기 다시 과거처럼 네. 폭등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2018년에 약 17만 9천 호가 착공이 되었고 2019년엔 21만 9천 호, 20년도 21만 9천 호인데 21년엔 또 23만 6천 호로 어쨌든 계속 18, 19, 20, 21년으로 갈수록 착공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 3년 뒤에 입주한다고 보면 24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늘 것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어떻게 보면 수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전세값이기 때문에 착공이 늘어나는 공급이 늘어나는 24년까지는 전세값이 갑자기 폭등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그 22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크겠지만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건축 자재가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착공 물량이 22년에 급감을 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제가 2021년에 23만 6천 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22년에는 14만 호로 거의 40% 이상 하락하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2025년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24년까지 하향 안정화되되 25년부터는 다시 상승을 모색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세로 조금 시장을 관망하시는 어떤 분들,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전세가가 다시 이러다 다시 폭락을 했으니까 폭등한 그런 두려움이 좀 있으신데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착공 물량을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서 좀 매매가 하락을 좀 기다리시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예. 그럼 삼토시님 지금 말씀하신 착공 물량에 3기 신도시 물량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게 2022년, 23년 뭐 길긴 내년 24년까지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착공이 줄어든다고 해서 조금 이제 미래에 지금 공급이 걱정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25년에서 뭐 한 28년 사이에 그 입주 시기 물량인 것 같은데 뭐 3기 신도시 2026년 뭐 28년 이때부터 입주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또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3기 신도시 입주 그러니까 제가 3기 신도시 입주를 26, 7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좀 여기저기서 많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3년부터
올해부터죠. 네. 3기 신도시를 착공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착공 물량으로 봤을 때는 24년까지는 공급이 많다. 전세 공급이. 그래서 네. 전세가가 오르기 어려운데 25년부터가 전세가가 상승하고 또 매매가가 어느 정도 하락한 게 좀 우리 과거의 갭을 줄여가는 그 네. 상승장의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올해부터 3기 신도시의 착공이 크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더 딜레이 될 수가 있다. 네, 사실은 3기 신도시가 이제 지연될 것이다. 네. 굉장히 늦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지만 네. 실제 저는 이 3기 신도시 그 토지 보상 진행 사항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인천 그 하남 계양과 인천 교산 죄송합니다.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이미 마쳤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올해 착공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네. 올해 정말 그래서 그런 측면에 그 두 군데부터 이제 착공을 시작할지 여부가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중장기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 쪽에 이미 그 토지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 네. 과연 착공을 할 거냐. 네네. 그럼 정부 측에서 사실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조금 건설업계에서는 공급을 조금 좀 공공에서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요즘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는. 속도 조절 이야기 네.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속도 조절 때문에 착공을 지연시킬지 그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그럼 단기간에 이 속도 조절이 분명히 주택 시장에,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전세가의 안정, 더 나아가서 매매가의 안정에는 이게 좀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